안녕하세요. 스테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32번째 시간 구조방정식 모형 세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지난 시간에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적합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안해 볼까요? 단일 요인의 요인적 제값. 예. 구조방정식을 하다 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구조 잠재 변수 한 개의 단일 요인이다. 라고 할 때, 예.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경우에 잠재 변수에서 측정 변수가 있는데 측정 변수가 보통 뭐 3개, 4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측정 변수가 아예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측정 변수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오차항이 있고 오차항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측정 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측정 변수가 하나가 있을 때는 여기 기본 디폴트가 여기 1인데 1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1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크롬바이 알파. 근데 문항이 하나일 때는 크롬바이 알파를 0.7로 고정을 합니다. 이 상태로 놓고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이 있어요. 엑셀 매크로 파일에서 얘를 매크로 파일을 보면 한번 볼까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단일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단일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크롬바이 알파,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요인 적재값과 오차 분산이 나와요. 요 값은 집어 넣어야겠죠. 문항이 하나일 때는 0.7로 놓고 주시면 되고요. 요인 적재값과 오차 분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여기 요인 적재값 여기 값이 얼마였던가요?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1.118, 여기에 1.125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리그레션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요 오창을 더블 클릭하면 베리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볼까요? 그래서 제가 만든 파일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일 요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측정 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있고 측정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변수 자체는 여러 개인 거예요. 측정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문항이 있는데 문항이 1번부터 한 15문항까지 있다고 하죠. 15문항이죠. 그런데 이게 단일 요인이래요. 단일 요인이다. 그러면 이때 이 단일 요인인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 방정식의 특성상 측정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적합도가 낮게 됩니다. 적합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15개 문항을 파셔링 하는 거죠. 평균 내는 거예요. 15개 문항을 평균 내서 측정 변수를 하나로 놓고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단일 요인이어서 제가 만든 매크로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15개 문항을 합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합을 구하는 것도 있고 평균을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좋냐? 결과는 같은데요. 평균이 좀 더 낫습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예, 다중공공수성 관련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유성을 하고자 하는데 잠재 변수들 간의 VIF 공차를 확인하면 되는지 측정 변수들 간의 VIF 측정 변수들 사이에 VIF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측정 변수 사이에 VIF를 하시는 거고요. 잠재 변수들 간에는 우리가 나중에 뭘 보죠? 판별 타당도를 보잖아요. 잠재 변수 간에는 판별 타당도를 보시는 거고 측정 변수 간에는 VIF로 보시면 됩니다. VIF 보시면 돼요. 외생 변수 중에서 성별 교육 수준이 있는데 얘네들은 더미 변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역시 VIF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생 변수인 성별 교육 수준이 포함돼 이것들은 더미화에서 VIF를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레퍼런스 표시와 함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측정 변수들 상관관계로 표시하고자 하는데 연속, 영속은 피어슨 코릴레이션, 이분형하고 연속은 바이시리얼 코릴레이션입니다. 포인트 바이시리얼이 아니라 바이시리얼 코릴레이션입니다. 포인트 바이시리얼은 언제 쓰는 거냐면 원래 두 변수가 연속형, 얘도 연속형이에요. 그럼 피어슨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BMI라고 하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BMI라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5 미만 해가지고 정상, 25 이상 해가지고 비만 또는 과체중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원래 연속형 변수를 뭘로? 두 개 바이너리 데이터로 만들어 줬다. 요럴 때 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서는 포인트 바이시리얼. 근데 원래부터 성별처럼 범주형 변수, 이분형 변수일 때는 바이시리얼 콜레이션 하면 됩니다. 3수준 이상의 교육 수준, 3수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요게 명목 척도일 수도 있고 서열 척도일 수도 있죠. 그럼 서열 척도와 연속형 변수 간에는 스피어만, 서열 척도와 연속형 간은 스피어만, 명목형과 연속형 간에는 폴리시리얼을 콜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잠재 변수의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하위 요인이 있는데 이 4개 요인 중 3개의 VIF가 10 이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좀 드물죠. 드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위 요인을 다시 정립할 수밖에 없죠. 제타당다하는 거죠. EFA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제타당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도구를 경우에 따라서는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에이모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헤이우드 케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 건 있는데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또는 다른 말로 오창이라고 합니다. 오창이라고 하는데 구조 방식 모형이 있겠죠.
이런 모형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조방정식 돌린 거예요. 에이모스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시켰는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차 뭐 이런 얘기가 뭐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탭을 열어서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확인해서 보시면 요 각각의 요 값들이 나오잖아요. 리그레션 웨이트와 스탠다드 리그레션 웨이트, 그 다음에 이런 값들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오차 분산, 요 오차 분산의 값들도 나와요. 여기는 오차 분산의 값들이 나오거든요. 오차항들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차항들이 요 값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차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출력되어 있는 결과를 보시면 오차 분산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뭐냐면 분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습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이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뭐 0.14, 0.27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0.4.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분산은 애초부터 제곱인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쪽 문제이고, 구조방정식에서 여기 오차 분산은 뭐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오차 분산에 음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오차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를 헤이우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이우드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값을 어떻게 하냐? 0보다 조금 큰 값. 예를 들어서 이 오차항을 더블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하고 그럼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이라는 것이 베리언스라는 건데 거기에다가 0보다 조금 큰 아주 작은 값. 요런 값으로 지정해주고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오차항을 이렇게 지정했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분석이 안 된다. 요거는 이 음오차항 문제 말고 다른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데이터를 직접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분석이 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 표준화액의 절대값 2를 넘어가는 문항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베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베타 값. 그러면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얘는 역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처리해놨기 때문에 보통은 얼마 나오냐? 0에서부터 1 사이에 나와야 돼요. 1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값은 얼마? 0.5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0.5보다 크고 0.95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0.9보다 커서 1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 값. B 값은 상관이 없어요. B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베타 값이 이렇게 1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모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뭐냐? 오차항의 공분산 설정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차항의 공분산을 설정을 하면 과적합이 되게 돼 있어요. 적합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베타 값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오차 분산에 설정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베타 값이 기존에 있는 베타 값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냐? 얘를 설정하지 말고 다른 데를 설정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비슷한 질문이니까 넘어가고요.
구조 방정 시 뭐 직접 효과에서 유의한 부적 경로가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변수들 모두 부정적인 변수들이라서 선생님에 따르면 직접 경로가 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적 경로가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여기만 따져보면 애착 불안, 회피, 거부 민감성, 정서 조절, 모니터링, 평가, 자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거부 민감성이 정서 조절, 조금 달라지는군요. 얘가 이렇게 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서 조절, 이런 모양이네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물론 지금 이런 경로들 다 있어요.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이건 일단 생략하고 복잡하니까 요 경로만 살펴볼게요.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불안이 거부민감성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 회피가 거부민감성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 지금 이 도구 자체를 보면 이 도구는 부정적인 도구이니까 값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얘기고, 값이 높을수록 회피가 높다는 얘기고, 여기도 부정적인 도구니까 값이 높을수록 거부를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긴 것 같아요. 정서 조절, 이렇게. 자, 거부민감성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볼까요? 거부민감성 정서에 미치는 여기는 플러스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요것도 아마 부정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도구. 그러면 다 떼어놓고 세 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불안이 높으면 거부민감성이 높게 나온 거고, 거부민감성이 높으면 조절이 높게 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아니죠. 플러스가 나와야죠. 둘 다 플러스니까. 여기도 불안이 또 부정적인 도구고, 정소도 부정적인 도구.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존재합니다. 가끔 존재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억제 효과예요. 억제 효과. 불안이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 민감성이 매개하는데, 이 매개할 때 불안이 조절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뭐하냐? 억제하는 거예요. 누가? 거부 민감성이.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거부 민감성을 빼고 분석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옵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매개 효과가 들어감으로써 불안이 조절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뭐냐? 억제시키죠. 억제시켜요. 그러면 억제시켰다는, 그럼 불안이 높으면 조절이 낮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매개 효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영향력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죠. 유의하지 않게 나오면. 유의하지 않게. 이게 플러스로 유의하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유의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 직접 효과는 간접 효과가 클수록 얘가 감소하거든요. 감소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바로니엔케인이 방법론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완전 매개하고 부분 매개가 있죠. 완전 매개하고 부분 매개. 부분 매개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부분 매개죠. 유의하게 나오는데 부호는 똑같아요. 다만 원래 불안이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B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B값은 0.3 이렇게 감소한 거죠. 감소한 상태에서 유의하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부분 매개한다 라고 얘기하죠. 물론 프로세스 매크로라든가 매크로 그리고 그 뒤에 연구들에서 보면 매개 효과에서 이제 부분 매개하고 완전 매개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0.4에서 0.3이죠. 0.3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 감소한 폭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0.1로 감소할 수 있겠죠. 그죠? 0.1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P-밸류가 있는데 이때 얘가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완전 매개한다라고 하죠. 완전 매개한다라고 해요. 근데 좀 더 지나가면 P값이 마이너스 0.1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유의하지 않아요. 유의하지 않아요. 그럼 완전 매개예요. 완전 매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얘가 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B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의하게 나오는 거. 이런 경우를 뭐냐? 이럴 때는 억제 효과다. 매개 효과 중에서도 억제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의 내용상으로는 보면은 이렇게 매개 효과들을 유의하죠. 그래서 여기 억제 효과로 억제 효과로 써 있죠.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관측 변수가 되고 얘는 더미 변수, 연속형 변수, 잠재 변수입니다. 요거는 지금 수준에 조금 어렵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고요. 형태 동일성 적합동. 다집단 분석. 다집단 분석은 다집단 분석이 이제 구조 방정식에서 조절 효과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조절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다집단 분석을 하게 되고 연속형 변수일 때는 인터랙션 이펙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조 방정식의 조절 효과에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 볼게요. 모형 적합도.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볼까요? 직렬맥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프로세스 매크로 얘기인데 프로세스 매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방정식 시간이니까요. 답을요. 다별량 정의성 구조 방정식의 조건은 구조 방정식은 요인 분석 플러스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회귀 분석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여야 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결합이 정규 분포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다별량 정규성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중 공정성, 자기상관 이런 조건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도 있어야 돼요. 구조 방정식에서 요인 분석에 사용한 조건이 뭐냐? 이게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되겠죠? 판별 타당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 방정식은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석입니다. 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다별량 정규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별량 정규성에서 마르디아의 검정 결과가 있는데 5를 초과하면 다별량 정규성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게 이 얘기는 뭐냐? 다별량 첨도를 얘기한 거예요. 다별량 첨도가 5 이상이면 다별량 정규성을 위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N수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N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회귀 분석을 할 때 다별량 정규성은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SPSS 매크로 파일이 있어요. 제가 만든 SPSS 매크로 파일이 있어서 회귀 분석에서 다별량 정규성을 할 때는 여기 오셔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별량 정규성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SPSS의 회귀 분석이라는 탭 아래에 보면 다별량 정규성 분석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넣고 돌리면 다별량 정규성 검정 결과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모스 같은 경우는 다별량 에이모스 옵션에서 잠시만요. 한번 봐볼까요? 에이모스를 제가 한번 실행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모스 있고 잠깐 에이모스가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제 에이모스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계속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모스 실행시키면 아웃풋에서 여기 테스트 프로 노멀리티 아웃라이어라는 것이죠. 요걸 실행시키면 각각 변수 측정 변수들의 첨도가 나옵니다. 외도 첨도가 나오는데 맨 아래에 보면 다별량 첨도라는 것이 나와요. 맨 아래에 다별량 첨도라는 것이 나오고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어세스먼트 노멀리티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요게 다별량 첨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이 Z 값이에요. T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값이 1.96보다 크면 P밸류가 0.6보다 작습니다.
1.96보다 크면 P밸류가 0.6보다 작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별량 첨도를 봤더니 다별량 정육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못한다. 그러면 이러면 다별량 정육성 만족 못하는 거예요. 다별량 정육성을 만족을 못하면 구조 방정식의 결과를 볼 때 이 에스티메이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뭘로 봐야 되느냐? 부트스트랩으로 보셔야 돼요. 가설 검증할 때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부트스트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트스트랩은 여기서 옵션에서 체크하죠. 체크하죠. 그냥 편의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게요. 그럼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결과에서 요 에스티메이트 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 이펙트인 요 값 여기 그 다음 부트스트랩의 SE 값 여기 보시면 여기에 95m 실내 구간 그리고 P밸류가 나옵니다. 이걸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죠. 네. 잠재 변수의 경로 계수를 확인해 보니 일부 표준화 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잠재 변수 간 상관관계는 0.9이며 V R시각과 A값 판별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0.9의 표준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변수의 경로 계수를 확인해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베타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베타 값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오고 절대값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에 나오거든요. 0에서 1 사이에 나오고 0에 가까울수록 유의하지 않고 1에 가까울수록 유의합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두 개의 잠재 변수는 서로 구분할 수 없다. 판별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베타 값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베타 값이 크게 나와야 좋은데 너무 커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개의 잠재 변수 요 두 잠재 변수가 서로 질문했을 때 설문했을 때 여기 물어본 문항하고 여기 물어본 문항하고 비슷한 문항을 물어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 두 변수 사이에 판별 AV 값이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나왔다는 얘기죠. 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판별 타당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판별 타당도가 있는 상태에서 크게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준화 계수가 이건데 유의하게 나왔는데 다른 경우는 표준화 계수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화 계수를 사용을 할 때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표준화 계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죠. 여기서 B값 말고 베타값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으면 베타값이 좀 더 크게 나오죠. 그럼 P밸류가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여기 P밸류가 0.48이다 나왔으면 여기 P밸류 어떠냐? 0.48보다 적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 또 요거보다 또 적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값이 크면 P밸류가 작아져요. 그런데 구조 방정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조 방정식을 했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베타 값이 0.1이고 여기 베타 값이 0.2고 여기 베타 값이 0.3이 나왔어요. 0.3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P밸류가 0.48이었어요. 그럼 여기 P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다. 요 성립이 안 됩니다.
베타 값은 동일 종속 변수에 미치는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베타 값과 p 밸류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요것만 따지면 요 베타 값은 회귀 분석 입장에서 얘가 종속 변수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값은 회귀 분석 입장에서는 얘가 종속 변수죠. 그럼 뭡니까? 종속 변수가 다르잖아요. 내생 변수가 다릅니다. 내생 변수가 다를 때는 서로 다른 내생 변수일 때 요 두 개의 베타 값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얘는 비교할 수 있죠. 두 개는. 같은 잠재 변수니까요. 같은 종속 변수니까 요 두 개는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나왔으면 여기 있는 p 밸류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간에는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른 내생 변수일 때 내생 변수가 다른 경로의 베타 값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p 밸류도 일관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질문은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구조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광복절이니까 쉬고 그 다음 주에 구조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조절 효과, 구조 방정식에서는 조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